자, 후삼국의 분열 보겠습니다. 후삼국의 분열. 자, 첫 번째 견훤 가볼까요? 견훤. 서남 해안 지역의 군인 출신이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처음에? 금성. 금성에서 출발했다. 금성 오늘날 어디라고 그랬죠? 나주. 다음 출발지는요? 무진주. 무진주는요, 오늘날의 광주광역시. 다시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완산주로 이동했다. 안산주는 오늘날에 어디라고요? 전주. 여기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 나라 이름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견훤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요. 견훤 두 번째 줄을 한번 봐보시죠. 신라를 압박하고 대야성을 함락했다 그랬습니다. 견훤은 대야성을 함락했다. 대야성 어디 있죠? 오늘 경상남도 합천이 있죠? 네, 합천이 있죠. 대야성을 함락하고 신라를 압박했다. 견훤은 경혜왕을 죽이죠. 신라를 공격해서요.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순왕을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옹립해요.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했다. 견훤이라는 사람이. 궁예 갈까요? 궁예. 원래 출신은 왕족 출신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신라 왕자로서 아마 어떤 정치적 이상에 밀려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족 출신이다. 풀초차를 씁니다. 밑바닥에서 출발했다는 뜻이 되겠죠. 초족 출신으로 철원을 중심으로 밑줄, 철원에 밑줄 그어야 돼. 철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 그러면서 경기, 강원, 충청 일대를 다 점령했다. 그리고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개성을 수도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뭐야? 개성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왕건 세력을 끌어들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왜 천도했느냐? 개성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개성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기존에 왕건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럼 새로운 자기만의 세력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철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철원으로 천도하게 됐다. 이때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후고구려를 마진. 마진 좀 있다가 다시 태봉. 이렇게 나라 이름이 두 번 더 바뀌게 되었다. 광평성 관부를 설치했다 그럽니다. 궁예 보죠. 궁예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광평성. 광평성의 최고 관직을 광치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구관등제를 실시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궁예가 실시했던 이 제도가 궁예가 두 부분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고려로 계승이 되게 돼요. 즉 왕건이 광평성과 구관등제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후백제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는데 후백제 제도가 고려로 계승되었다 보시면 돼요. 두 개 제도가 계승되었다. 이건 선택지 주문에 가끔 나와요. 어려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네. 후고구려, 궁예가 사용됐던 제도 광평성, 구관등제가 고려 왕건이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요. 신라 갑니다. 신라. 10세기 지방의 영토가 영남 지방으로 축소가 되었고 고려 퇴조에게 의탁을 하게 됐고 후백제 방어에 급급했고 다수 호족들이 고려에 기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발전 보겠습니다. 발해의 발전. 발해에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국, 대종, 장황하게 설명되는데 필요한 키워드만 뽑아보시죠. 대조영하고 말갈인이었던 걸사비유에 의해서 대조영과 걸사비유에 의해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게 동모산이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발해라 하지 않았고 진이라고 했다. 진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넷째 줄에 있습니다.
진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다.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은 대조영을 713년에 발해 군왕에 봉했다. 대조영을 발해 국왕이 아니라 발해 군왕에, 뭐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국왕이라고 보다는 자기네 영토 내에 있는 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주 9년 중에서 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군왕에 봉해졌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선택지 지문의 말장난에 거의 많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말장난에 보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3번에 남북국 시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북국 시대다. 자, 이건 우리 18세기에 이거 처음 등장하는 용어예요. 18세기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조 때 누구? 예, 정조 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게 등장하죠. 무슨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 발해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남북시대라 하는 용어 처음 등장했어요. 예,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인식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정조 시기 이후에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찰할 고자입니다. 선생님 왜 발해사면 발해사지 왜 고자를 넣었을까요? 이걸 넣지 않았을까요? 아마 유숙공도 아마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넣어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를 넣지 않고 고차를 넣은 것 같아요. 유득공의 발해고가 등장하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시대라는 용어 처음 등장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시대 물어보고 정조 물어보고 유득공 물어보고 책 물어보고 몇 가지야? 5개 단어네.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자, 첫 줄에 유득공의 발효에 대한 사료가 있습니다. 발해고에 대한 사료 한번 보죠. 읽어버릴까요? 자, 유득공 발해고. 이 사료가 시험에 제시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옛날에 고씨가 북쪽 지방에 기거하면서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 지방에 기거하면서 백제라 하였으며 박지석씨 김씨가 동남 지방에 거하면서 신라라 한 바 이것이 삼국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태씨가 북방을 차지하니 발해라 했으니 이것을 곧 남북시대라 한다.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의 서문에 나와요. 첫 페이지 보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료로 제시될 것이다. 자, 밑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영역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모산 한번 봐주시고 네. 자, 그렇다면 발해가 도대체 뭐가 나올까? 시험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돼요. 첫째, 왕들의 업적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왕들의 업적 나온다면 두 번째, 수도가 오경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수도의 변천사 그 다음에 제도 당나라의 제도와 발해 제도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가 발해에도 문화가 있는데 당나라의 문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고구려의 문화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정도에서 발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다 되어 있어요. 네. 왕들의 업적, 수도 변천, 제도 네. 당나라의 제도가 언제부터 뭐가 들어왔는지 당의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자, 첫째 이제 왕들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왕강입니다. 대조영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본명 대무예 연호는 인한. 그 대무예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요. 네. 선생님만 알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무예. 이건 예전 서울시 7급에 한번 나왔어요. 서울시 7급에 아마 꽤 오래전 한 7, 8년 전에 나왔는데
그 뒤로 모든 교재에 다 대무회를 써놓고 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이거 신경 쓰지 마. 본명 안 해도 돼. 그 대신에 요건 알아야 돼. 연호를 알아야 돼. 연호를 알아야 돼. 외울 수 있어. 무왕이잖아. 싸움 잘했다는 뜻이잖아. 벌써. 인이잖아. 벌써 어떻게? 무인 냄새가 나지 않아?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죠? 무왕, 대무에 연호를 인한이라 했다. 연호를 인한이라고 했다.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연호를 쓰는 겁니다. 인한이란 연호를 썼다. 둘째 줄. 흑수말가를 병합했다. 흑수말가를 병합. 그리고 솔빈부로 편입했다. 솔빈부로 편입했다. 자, 지도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발해입니다. 여기 당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흑수말갈입니다. 발해 세력이 이렇게 커져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커져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신라가 있습니다. 자, 당나라는요.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요동과 요소 지방도 다 같이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당나라와 발해가 지금 현재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때 당나라는 흑수말갈과 힘을 합쳐서 발해를 갖다가 압박에 들어와요. 발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죠. 이때요 무왕이에요. 무왕이에요. 그래서 이 무왕은 자기 친동생을 흑수말갈의 정벌대 대장으로 파견해서 흑수말갈을 병합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아, 그런데 하필 무왕의 동생이 형, 나 이거 못하겠어. 출정하다가 갑자기 군사를 돌려서 나와버렸어. 아니, 군을 책임지고 출전한 장수가 못하겠다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 왕 입장에 가만히 안 놔두지. 살려주지 않겠지. 어디로 도망가요? 당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된 거예요. 무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권자에 대한 어떤 그 파워가 깎이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요. 보통 무왕이겠습니까? 이 묘호가 왜 무왕이겠습니까? 무예가 뛰어난 왕이잖아요. 싸움꾼이라는 얘기잖아요. 당나라에 암살단을 파견해요. 당나라 시내 한 복판에서 암살단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암살 못해요. 자기 동생이 살아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한 나라의 암살단이 다른 나라의 시내 한 복판에서 암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발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당나라에 기하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가 당나라와 무왕 사이에 엄청난 파워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타국 사람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암살해봐요. 그럼 어떻게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네, 벌써 냄새 나잖아. 싸움꾼 냄새 팍팍 나잖아. 다시 제2차 정벌을 통해서 출전합니다. 그 결과 흑수말가를 병합해버렸어요. 흑수말가를 병합했어. 그리고 발해의 새로운 부로 편입시켰어. 그 솔빈부가 돼. 5경 15부 62주가 맞는데 15부 중에 15부를 다 몰라. 근데 하나만 나와. 우리 시험에. 솔빈부만 나와. 솔빈부의 특징이 뭔가? 여기에 솔빈부에 여기 특산물이 있어야 돼. 땅이 넓어진 것도 넓어진 거지만 특산물이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돈 되는 게 있어요. 단비가죽. 두 번째, 말이에요. 단비가죽은 쪽제비과의 동물인데 아주 조그만데 털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가지고 여성들이 쓰는 목도리, 겨울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목도리 최고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발해의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왜 중요하냐? 예전에 뭐죠? 다 군사용이에요. 지금이야 군사용이 필요 없죠. 다 레저용으로 쓰는 거죠. 거의. 이 군사용으로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발해의 흡수가 됐고 흑수말갈이. 그래서 발해는 이렇게 흑수말갈까지 영토가 넓혀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왕은 여기 공격하기 시작해요. 산둥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산둥반도의 덩저우 지역을 장문윤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고, 한편 발해에서는 당나라에 말을 수출합니다. 오, 선생님, 말은 아까 군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적국에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말을 수출하는 건 이치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당나라의 수출이다기보다는 실은 여기에 이정기라는 사람에게 말을 수출한 거였어요. 이정기는 고구려 유장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돼요? 고구려 멸망했을 때 당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쉽게 해서 그의 후손들이 한 사람 이정기가 권력을 잡고 군인이 권력을 잡고 당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정기가 이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딱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때 발해는 이정기에게 말을 수출해주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당나라를 양쪽에 샌드위치 할 수 있게끔 역전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왕이에요. 그리고 산둥반도의 덩저우를 공격하고 장문윤을 통해서 여기에 발해관을 설치했어요. 발해관을 설치했다. 발해관이란 오늘날의 무역소의 역할이다. 무역소의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무역의 기능이다. 소라고 하는 것은 관청소자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주무관청을 만들었다. 단 이 무역소는 무왕 때는 활용되지 못했어요. 활용되지 못했어요. 단 그의 아들 문왕 때는 활용이 됐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또 이런 거 나와요. 무역소는 발해 땅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덩저우, 등주에 설치됐다는 사실. 전부 다 함정 파는 문제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무왕 때 꽤 많죠. 지금 현재 무왕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당이 발해 동북쪽 흑수말가가 유대를 강화, 장문윤은 군대를 파견해 산둥반도의 덩저우,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저우에 발해관을 건립했다. 발해관 밑줄 것이고 문왕 때 활발해졌다. 문왕 때 활발해졌다. 그 다음에 부자상속제를 실시했다. 일본과의 관계,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자 돌골과 일본과도 친선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6번, 무왕이 일본에 보는 국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이 땅을 수복하고 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즉 고구려의 후손임을 갖다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국이라고 써냈다. 이렇게 써놓으시죠? 고려국이라 칭했다. 이렇게 써놓으시죠? 고려국이라 칭했다.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가 10세기 가야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918년 가야.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주시냐. 고구려의 줄임말이 시켜서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국이란 말은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갈족의 명칭 변화 한번 볼까요? 가끔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은 애들인데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리 있어요. 숙신, 음루, 물길 이거 고대국가 때 고구려 시기에 썼던 단어들이에요. 강개토 시기에 썼던 단어가 숙신, 음루, 물길 이런 단어들이에요. 숙신, 음루, 물길 즉 고대국가 시기에 썼던 여진족의 초기 명칭들이다. 말갈족 우리 통일신라 시대 보면 어떻게 말갈족이 나타나죠. 신라 하대에 등장하는 게 말갈족.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구서당에 말갈족을 등용하죠. 말갈족. 그다음 여진족 고려시대 여진족은 고려시대에 쓴 용어. 여진족은 쭉 조선 때까지 계속 써요. 만주족이라는 단어가 쓰인 시기는 청나라 시기 17세기 홍타이지는 청태종이에요. 청태종을 홍타이지라고 원래 이름이 홍타이지죠. 홍타이지 시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민족은 여진족이 아니다. 앞으로 여진족을 대신할 새로운 민족 이름이 나왔다. 그 이름이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만주하게 되면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죠. 지역명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만주 땅에 말 달리던 뭐 이런 느낌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만주라는 말은 지역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진족, 만주족. 그때 엄명을 내렸어요. 앞으로 우리를 여진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극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여진에서 만주로 명칭이 개칭됐다. 기억 잘 하셔야 된다. 나라 이름은 청나라가 되는 거고 민족 이름은 여진족이 아니라 만주족이 돼요. 여러분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수없이 많은 게 이제 만주월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만주 땅. 실은 그것도 잘못된 명칭이에요. 그렇죠? 만주란 무슨 지명이 아니라 민족 이름에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정확한 명칭은 거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간도. 간도 지역이라.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서간도, 북간도. 근데 우리 어떻게 책에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남만주, 북만주. 왜? 아직 그게 안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 습성이 아직 안 버려지고 있어요. 네. 선생도 잘못, 책도 잘못, 네. 학생 아무 잘못 없어. 선생님 무슨 잘못 있어? 선생님이 가르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용어들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다. 문항 가겠습니다. 본명 대흠무, 연호 대응. 흔무 이런 이름 몰라도 되는데요. 뭘 알아야 돼요? 연호를 알아야 돼요. 대흥. 대흥. 문항의 연호 시기는 대흥. 2번 당과 하친 관계. 당으로부터 독립국가라 인정받고 발해 국왕에 보여도 국제동을 발해 국왕에 국의 동그라미 발해 국왕에 봉해졌다. 아까 대조영은 발해 군왕이었죠. 이제 정식적으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발해 국왕으로 봉해졌다. 자, 중경에서 상경 영천부로 천도했다. 별표 갑니다. 별표 한 3개 갈까요? 중경에서 상경 영천부로 천도했다. 자, 두 번째, 수도에 대한 천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수도에 대한 천도. 보겠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죠? 대조영이죠? 대조영. 어디에서? 동모산에서 건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발해입니다. 자, 삼각형 표시하겠습니다. 동모산. 당나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어디까지 가나요, 이게? 그의 아들 무왕 때까지 동모산에서 수도를 정하고 있다. 무왕 다음에 누구죠? 문왕이잖아요. 그죠? 문왕은요, 중경, 상경, 동경, 수도를 몇 번 움직인 거예요, 지금 현재? 3번을 움직였어요. 3번을 움직였어요. 중경, 상경, 동경.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 상, 동. 중상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 다시 이후에 성왕입니다.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수도가 옮겨져요. 그리고 선왕 때까지 상경을 수도로 삼습니다. 상경을 수도로 삼습니다. 동모산, 중상동, 다시 상경. 자, 하나씩 잡아보죠. 자, 상경 한번 보겠습니다. 상경 여기입니다. 이게 상경입니다. 상경은 서역으로 가는 비단길입니다. 실크로드입니다.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입니다. 서역으로 가는, 즉 우리의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만들어집니다. 중경 가겠습니다. 중경은 당나라로 가는 수출로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로 가는 길이다. 상경, 중경. 여기 동경입니다. 동경은 이렇게 동해안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수출로다 보시면 돼요. 동경이에요. 동경이에요. 그 다음에 남경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경입니다. 남경은 신라로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동해안 루트를 타고 이렇게 경주까지 와야 돼요. 신라로 가는 길이다. 남경이다. 자, 근데 뭐 하나 빠졌죠? 우리 발해는 총 수도가 5개 있어요. 5경이라 불러요. 이 경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경자는 그 당시 수도 서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경 제도라고 보통 해야죠. 자, 그런데 보세요. 중경에서 당나라로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에 안사의 난이 발생했어요. 이건 당현종 시기예요. 당현종 시기에 안사의 난이 발생했어요. 당현종은 자기 며느리하고 바람피고 놀고 있죠, 지금?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양귀비예요. 네, 당현종이 누구하고 놀고 있다고요? 양귀비하고 사랑에 빠져서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다고요. 네, 전혀 관심이 없어졌어요. 양귀비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측근들을 갖다가 자기 주변에 세력을 안기 시작해요. 이게 안록산이에요. 이게 안록산의 난이에요. 기계에서. 안록산은 또 자기 세력을 강하게 또다시 사사명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또다시 끌어들였어요. 사사명을.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보통 뭐라 불러요? 안사의 난이라 불러요. 안사의 난을 통해서 중경에서 여기 북경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중국에 가는 길이 차단됐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압록강 쪽에 만든 게 이게 서경이에요. 그래서 압록강 박잡구에서 물건을 싣고 이렇게 와서 북경으로 가는 길은 새로운 루트를 뚫었어요. 새로운 길을 뚫었다. 이게 서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도가 몇 가지 나왔어요? 총 5개가 나왔어요. 오경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 보통 수도를 하게 되면 보통은 행정도시적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해 오경은 행정 어떤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오경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치 잡으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웃기는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발해 오경은 선택지지만 발해 오경은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서경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위에 중경, 북경, 동서남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뭐가 빠졌어? 북경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네, 북경이 들어가면 안 된다. 동경, 서경, 남경, 중경, 그 다음에 서경, 동경이 빠졌군요. 네, 동경 이렇게 북경이 들어가면 안 된다. 북경은 베이징, 중국입니다. 네, 발해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잡으시면 돼요. 다시 오죠. 무항으로 갑니다. 문항이군요. 문항입니다. 4번.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 주작대로 신설했다. 네, 주작대로 장안성 밑줄 봐야 돼요. 당나라의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당의 제도가 하나가 이제 주작대로가 나타났죠. 주작대로. 잘라봐 이렇게. 대로는 큰 길이란 뜻이죠. 큰 길. 주작은요. 남쪽으로 뻗은 큰 길이란 뜻이에요. 네. 주작이 왜 남쪽입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도교의 사신이죠. 이건 방위 표식이 돼요. 동, 서, 남, 북 이거죠. 네, 주작대로 남쪽으로 뻗은 큰 길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주작대로다. 당나라의 제도는 주작대로를 모방했다. 그 다음에요. 전륜성왕, 스스로 불교적 성왕을 자처하고 신흥왕과 비슷하죠. 일본에 대한 천선임을 가시다. 전륜성왕이란 부처님은 이미 열반하고 돌아가셨죠. 없으시죠. 안 계시죠. 이 세상에. 그분이 다시 이 길을 온다면 내가 이 길을 깨끗이 기초공사를 해서 아름답게 닦아놓겠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신라도를 개설했다. 네, 신라도. 함경도 북청에서 동해안 루트를 통해서 경주까지 가는 신라도를 개척했다. 국립대학인 주자감 설치했다. 네, 인재를 양성하는 주자감이 설치됐다. 그 다음에 8번 고려국을 표방하고 황상이라는 용어를 썼다. 황상에 밑줄 그으시고 황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연호를 사용했대. 그럼 황제 국가겠네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정여공주 무덤에서 이게 글자가 나와서 아버지를 황상이라 했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황제라고 부르겠구나 하는 걸 증명해줬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도입을 했는데 현실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용됐다. 자, 오른쪽에 중앙 간제 봐봐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 봐봐요. 자, 선왕 밑에 삼성육부, 당의 제도를 수행했다. 육부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독자적이었다. 자, 왕을 가독부라고 했다. 이거 선택지에 나와요. 왕을 가독부라고도 칭했다. 가독부라고 칭했다. 그 다음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을 만들었다. 당나라의 삼성제도,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이걸 삼성이라 불러요. 발해가 이걸 수용했다. 근데 명칭을 똑같이 쓰지 않았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악을 썼다 해도 되든 정선중,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세 개의 삼성으로 발해의 독자적인 삼성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중대성에는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두 개를 구분했다. 충, 인, 의, 지, 예, 신. 요건 육부라고 얘기합니다. 육부를 만들어서, 근데 이 육부의 명칭이 거의 대부분이 유학 경전에 쓰는 용어들 다 썼어요. 인의, 예지, 충신이야.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의, 예지, 충신이거든. 이걸 유학을 그만큼 장려했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중대성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게 아니라 중대성에 자사정과 우사정이 별도에 있어가지고 이걸 행정에 이혼하라는 용어를 써요. 행정에 이혼하다 이런 명칭을 써요. 당나라의 제도가 약간 달라요. 당나라의 제도와 발해의 제도. 그 다음에 고려란 나라 봐볼까요? 고려란 나라 당의 제도를 가져옵니다. 대신에 이성 육부 제도를 써요. 고려는 중서문하성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써요. 그리고 상서성 하나에 밑에 2부에서부터 저 밑에 공부, 2부, 인사에 관련된 부분, 여기는 건축 토목에 관련된 부분, 부분을 전부 다 상서성에서 관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발해하고 좀 달라요. 발해는 행정에 이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행정에 일원하라는 표현을 써요. 행정에 일원하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행정 파트예요. 행정 파트 가장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조선시대로 가면 저기 뭐가 바뀌죠? 영의정, 사의정, 의정, 이게 삼성이에요. 그럼 21세기 지금 이런 삼성 육부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21세기 남아있어요. 그 잔재가. 각부 장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전문화가 되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장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뿌리는 육부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삼성 육부제도입니다. 자, 다시 왕의 순서로 갑니다. 성왕 가겠습니다. 본명은 몰라야 되고요. 수소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여기 보시죠.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천도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 한번 제가 출제해 볼게요. 즉석에서 다음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에 대한 업적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다시 한번 하죠. 다음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에 대한 업적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상경 골라봐. 상경 쓴 사람 누구죠? 문왕, 그 다음에 성왕, 그 다음에 선왕. 이 사람 업적 하나 던져주고 뭘 집어넣을 것 같아? 대종이나 우왕의 업적을 선택지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 왜?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 문제가. 근데 모르고 보면 어떻게 돼? 우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연락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디테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런 것도 해보시라고. 그 밑에 저거 선생님이 쓴 문제를 막 만들어 주잖아요. 즉석으로 만들어 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구나. 다음 발해 왕 중에 상경을 수돌했던 왕들에 대한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상경이니까 문왕, 성왕, 선왕. 그럼 여러분 선택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거야. 4번에 무왕의 업적 하나 살짝 집어넣으면 되겠지. 무왕이 답이겠네. 권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왕, 선왕 갑니다. 선왕. 선왕은 별표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기본이에요. 잘 나와요. 본명 대인수. 연호를 꼭 알아야 돼. 건흥. 건흥의 별표 꼭 알아야 돼요. 건흥. 그 다음에 3년 전 7급 기출문제가 나왔네요.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계로 변화가 됐다. 집권자가 대조영 후손에서 이제 대야발계로 넘어갔어요. 무선왕 이후부터는 대야발계 쪽에 대조영의 동생 계열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흑수 말가를 비롯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 최대 영토를 회복했다면죠. 최대 영토. 최대 영토를 회복했다. 오늘날이 어디까지? 요동, 요소, 우리 한반도 북부, 그 다음에 연해주까지 써놓지. 연해주까지. 플러스하고 연해주 써놓지. 연해주. 플러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해주를 갖다 자기 땅으로 삼았던 나라가 발해의 선왕식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소고구려를 병합, 요동의 고구려면은 발해인으로 흡수되었다.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밑줄 해동성국.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해동, 바다 건너 동쪽에 가장 크게 이루었다. 성국을 이루었다. 해동성국이라는 나라는 무조건 선왕이고요. 중흥기로 당의 빈곤가에 신라 다음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했다. 중흥기로 당의 빈곤가에 밑줄 긋습니다. 다음으로 급제를 배출했다. 그렇다면 우리 선택 지문에 나오겠죠. 신라 사람과 발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빈곤가 시험이에요. 몇 명 정도 합격했을까? 숫자를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라가 몇 대 몇? 원사이드에 통계를 뽑아봐서 합격자 통계를 뽑아서 90명 대 10명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뒤에 나오겠지만 합격자 순서를 적을 때 상위에 먼저 적는 애들이 성적 우수자야. 예전에. 지금 수험 번호별로 합격 여부를 결정해 주잖아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발해인들과 신라인들이 빈곤과가 실시되면 관리가 파견돼. 합격자가 발표쯤 될 쯤 되면 서로 로비를 하는 거야. 무슨 로비? 우리나라 사람을 성적과 관계없이 여기다 먼저 써달라는 얘기야. 어떻게? 자기 나라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운동이 벌어져. 발해와 신라 애들. 이런까지.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자존심 싸움까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7번 별표합니다. 7번 별표. 발해의 행정구역 보겠습니다. 오경, 수도가 5개. 15부, 우리 한반도만 한 게, 물론 한반도만 하지 않지만 한반도만 한 게 15개, 15부. 62주, 올해 경기도만 한 것이 62개.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경 15, 62주. 지방 통치 조직이 완성된 게 이게 선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불러? 해동 성국이라 칭하더라. 바다 동쪽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중앙관제. 아까 했던 거죠. 삼성육부. 삼성육부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 한 5개 하셔야 돼요. 네. 무엇과 비교하죠? 계속 끊임없이 당나라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고려까지 다 비교합니다. 발해, 당나라, 고려 3가지를 다 끊임없이 비교해서 시험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통치조직. 지방요지 5경을 설치했다. 맞죠? 전국을 15부 62주로 정비했다. 지방간이 파견됐고. 촌락은 토착 세력이 지배했다. 촌락에 밑줄 긋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또 나왔네요. 촌락. 촌락은 촌주가 지배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 왕경인이 아니라는 사실.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니다. 그 지역 유력자를 갖다가 촌주로 삼았다. 이건 발해와 신라의 공통적으로 촌주가 각 마을을 다스렸다.
계층 구성. 지배계층은 대부분 고구려,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인들. 선택지를 끊임없이 나오는 지분들. 발해 멸망,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됐다. 926년 밑줄 긋습니다. 발해 멸망 926년 거란족의 밑줄. 거란의 공격. 가끔 우리 뭐 선택지 뭐 여진의 공격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926년 연도 외워야 돼. 926년. 고려 공국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918년. 고려 공국이 됐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됐을 때 발해 유민들을 포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서를 꼭 잡으셔야 돼요. 고려 공국이 918년, 그 다음에 발해 멸망이 926년. 그래서 발해 유민 또는 왕족, 대광현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겠다. 그 연도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 정한국은 알아두셔야 돼요. 압록강 주변에 있었던 정한국. 정한국. 신라의 대립관계 보겠습니다. 사신들의 서열 다툼, 쟁장 사건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황제를 아련할 때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앞좌석에 서고 싶어 하는 것들, 이걸 쟁장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먼저 합격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등재 서열 사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등재 서열 사건. 두 가지 가지고 신라 발해인들이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벌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친선관계, 사신교환, 무역교류, 거란 침입시 발해의 신라에 도움을 준 청원, 신라에도. 자, 가끔 우리 당나라의 관계를 할 때 이런 거 물어볼 거 있습니다. 발해의 대의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좀 암기해서 쓰겠어요.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발해의 대의관계, 사자성어로 초저구친, 붙이면 돼. 살만. 초기의 적대관계. 대의관계는 누구죠? 당나라와 신라가 의미하는 거야. 발해의 대의관계.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 초기에는 뭐죠? 적대적이다. 후기는요? 친교를 맺었다. 친교를 맺었다. 초저구친. 자, 발해는 어느 나라 유민들이 세운 거예요?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와 신라들이 나당연합군에서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 멸망시켰잖아. 발해 유민이 세웠던 발해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죽인 애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죽여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죠. 이런 당연히 초반에는 적대관계. 도대체 어느 시기까지 적대관계냐 이 말이지. 자, 나라를 건국하신 분은 무왕 때까지는 적대관계. 그리고요, 문왕 때부터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교를 맺는 관계로 변모가 돼요. 그래서 문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왕 이후에 당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당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것 잡으셔야 돼요. 발해의 대의관계를 물어본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요. 초저구친. 심플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초저구친. 초반에 적대관계, 후기에는 친교관계. 문왕 이후부터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수출량이 막 늘어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보시면 뒤에 왕들이 다시 그 시기를 되돌아가고 싶다, 중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에는 문제들이 나와 있나요? 그죠? 잠시만요. 이거 좀 또 반대로 또 넘겼어. 힘드네. 페이지 수를 구분을 못해. 이거. 어, 94쪽. 발해 주작대로 그림 한번 봐주시고. 네. 이게 주작대로고요. 주작대로는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수도. 네. 상경. 수도의 상경. 가장 기본적으로 상경의 주작대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해 중앙 조직. 자, 볼까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왕 밑에. 왕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왕은 다른 말로 가독부라고도 부른다고. 가독부 써놓으셔야 돼요. 왕은 다른 말로 가독부. 정선중,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
육부 보시죠. 육부는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충인의 지의 신. 옆에 적어야 되죠. 뭐라고 돼요? 행정의 이원화. 네, 행정의 이원화. 자사정과 우사정에 따라서 행정의 이원화. 기타기관, 중정대, 의사대 기능이다. 감찰의 기능이라는 뜻이야. 땡땡 하시고 중정대는 감찰 기능이고요. 감찰. 문적원, 도서관 기능이에요. 도서관 기능. 주자감, 학교입니다. 고래 국자감 비슷하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각 나라의 조직도 살펴봐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직들은 뭐가 있어요? 고려입니다. 고려의 왕 밑에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막도감, 이건 그때 가서 다시 고려시대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발해의 수도 변천, 태조,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성왕 때까지. 아까 방금 했던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요거고요. 디테일 가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죠? 네. 디테일 가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발해를 우리 민족의 민족사로 보는 근거가 뭐냐? 자, 민족 구성면 보겠습니다. 민족 구성면 지배층, 고구려인,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 계승의 표명 증거, 일본에 보는 극서에 고려국이라고 칭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말가리인 걸 봐서 우리 민족 구성이 봤을 때 발해의 지배층이 우리나라이다. 문화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표합니다. 자, 고구려전 교수 갑니다. 굴식 돌방 무덤, 밑줄, 굴식 돌방 무덤, 모주림 천장 구조, 다 우리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돌장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돌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꽃 무늬 기와장에 연꽃이 그리기 시작하고, 석등과 불상이 거의 다 고구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당정 요소, 상경의 주작대로 밑줄 그었습니다. 상경의 주작대로. 예, 궁궐 앞에 커다란 길을 남쪽을 향해서 넓게 뻗쳤다. 이게 주작대로입니다. 자, 모르는 거 있나요, 여기? 고구려 요소에? 불식 돌방 무덤 아시죠? 예, 불식 돌방 무덤, 모주림 구조. 발해의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뭘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 같아요. 뭘 같아요?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없어요. 뒤에 벽화 부분이 또 나올 텐데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발해 무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로 벽돌 무덤하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어요. 이거 하나 암기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여기는 둘째 딸, 여기는 넷째 딸. 누구의? 예,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이에요. 요거 발견된 건 동모산에서 발견됐고요. 여기는 용두산에서, 부산에 있는 용두산이 아니고요. 네, 용두산에서 발견됐어요. 자, 정혜공주 무덤을 발굴해 봤어요. 그랬더니 벽돌 무덤이었어요.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 어느 나라 겁니까? 당나라의 무덤 양식이죠. 물론 뿌리를 찾아가면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긴 해요. 그러나 양나라가 멸망되고 당이 건국됐기 때문에 당나라의 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벽화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있을 유자. 아, 벽돌 무덤이 있고요. 이건 벽화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 공주는요, 정효공주였어요. 넷째 공주였어요. 근데 이 양식은요, 전부 다 당나라 양식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요. 시험자가 꼭 써먹을 부분 중에 하나가 벽유효당. 살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벽유효당. 벽유효당.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발견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서 말장난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무덤이 발견된 장소, 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동모산, 여기는 용두산. 그럼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뭐죠? 봐보세요. 무왕이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잖아요. 시집 보내잖아요. 그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혼맥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무랑은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는 데 있어도 어차피 사람은 죽은 곳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게 돼 있거든. 막 10km, 20km, 100km 옮겨서 안장하진 않거든요.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지역의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혼맥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창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두산하고 동모산이에요. 정해공주. 여기는 뭐죠? 특징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은 어디예요? 고구려식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3국은 굴식, 돌방에 무조건 벽화가 나와. 네? 무조건 벽화가 나와. 반면에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식인데도 뭐가 안 나타난다는 뜻이지? 벽화가 존재하잖아. 이게 시험 요소가 되는 거야. 시험 요소가 되는 거야. 아주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공통적으로 무슨 무덤을 가지고 있다? 굴식, 돌방, 무덤. 다 벽화가 존재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러나 발에서 발견된 굴식, 돌방, 무덤인 정해공주 무덤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굴식, 돌방, 무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벽화가 존재해요. 이런 차이점을 아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그럼 발에 대한 무덤을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 계속 틀리겠지? 그럼 뭐 하나 잡아야 돼? 암기 코드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뭐라고? 벽, 유, 효, 당. 여러분 차를 붙이면 돼. 벽돌 무덤이네요. 벽화가 있네요. 정효공주 무덤이네요. 아우, 당나라 무덤 양식이네요. 그런데 왜 벽화가 있대요? 차이점.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험에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수업 발회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아까 유인물 새로운 거 나갔을 거예요. 그걸로 하겠습니다.